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 4월이 다 가는 4월의 마지막 즈음에 정말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특별한 일로 저희 애틀란타를 방문하신 분인데요.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의 음악 교수이시면서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지휘자로 이렇게 겸하고 계시는 우리 차인홍 교수님께서 저희 애틀란타 CBS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런 브로셔나 책자나 그리고 방송에서 뵙던 것보다 훨씬 핸섬하세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어로는 You look better in person 이러는데 맞습니다. 진짜예요. 예, 네. 정말 음악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향기가 이렇게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제도 연주가 있으셨죠? 이곳 애틀란타에. 네, 이번에 아틀란타에 오게 된 목적은 네. 우리 아틀란타 미랄 장애인 선교단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네. 4월 22일이 원래 한국에서 제정한 그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교포사에서도 그 주간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념 예배에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어제 잔스크릭 교회에서 네, 아주 연주를 하셨고. 연주하고 간증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은혜로운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매스컴에 좀 알려진 게 됐고요. 네네. 또 아틀란타에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참 악기 이러면 악기 중에 제가 알기로 건반 악기든 현악기든 어떤 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이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올린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하여튼 먼저 제가 음악을 하고 네. 또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네.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형편으로는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네. 일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재활원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성세 재활원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에 그 재활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대전에 계시던 한 훌륭한 바이올린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학 나오시고 당시에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정말 또 이런 불쌍한 저희를 생각하시고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런 자원봉사로 저희 그 재활원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무튼 네. 오늘날에 바이올린 하는 음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정말 한 분 여선생님의 만남이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오늘의 우리 차인홍 교수님 바이올리니스트로 이 명성을 갖기까지 귀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 그 선생님의 이야기와 처음 바이올린 배웠던 그 순간을 참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30세셨다고 했던 그 선생님께서 화려하신 분이 저희 같이 참 누추한 곳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네. 참 어떻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이죠.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그러시군요. 네. 그 바이올린이 참 옛날에 이렇게 다루기 힘든 그리고 만나기 힘든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대전 이야기했는데 네. 한국의 대전이면 충남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악기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이 딱 바이올린을 처음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유, 이건 내 운명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제 기억에 네. 그때 당시 대전에서
그 선생님한테 바이올린을 배우던 그 자녀 학생들은 지금까지도 대전에서 부자에 속하는 그런 이름 있는 부잣집 아들 딸들만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쉽지 그런데 않았을 이제 텐데.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뭐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만은 생전 음악이라는 소리, 뭐 라디오는커녕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던 그런 열악한 곳에서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접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과연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손에 들려졌다고 했을 때 정말 황홀한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고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정기적으로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때 그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쳐주는 그것이 아마 지금 요새 아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건성건성 배우는 그런 게 아니었고 아마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 아마 새겨졌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교과서가 되고 예. 또 그것이 악보가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 그때는 거네요. 이제 저희 환경에서 그런 것을 접한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이제 황홀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음악을 이제 바이올린을 하시면서 미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또 대전에서 또 이 미국까지. 이제 그 기간이 상당히 또 오래 갑니다만은 그 사이에 많은 또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재활원에서 이제 한 16살까지 제가 재활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암울한 뭐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제가 일본을 가게 됩니다. 네. 그 재활원이라는 데서 일본의 그 태양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이 한 600명이 모여서 사는 그런 대단히 그런 그 직업 교육 센터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선발이 돼서 그 기술 연수생으로 일본을 1년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1년 가서 바이올린을 1년 동안은 하질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하고. 예, 뭐 목공 기술도 배우고 인쇄소에서 일도 하고 오, 이런 일을 제가 다양하셨네요. 1년간 하고 다시 왔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민을 떠나셨어요, 미국으로. 근데 그 후배 되는 이제 여러 대학 선배 대학생 되는 그런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또 있으니까 이제 음악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너네는 기술 배워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 주변에 대학교 선배랄까 이런 형님들이랄까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2의 스승처럼.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격려에 의해서 다시 음악을 무조건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는데 다시 바이올린을 이제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배우던 학생들하고 우리 재활원 출신들 같은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하고 베데스타 사중주단이라고 저희가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학교를 가거나 뭐 제대로 음악극을 받지 못했지만 무조건 같이 모여서 현악 사중주 연습을 하여튼 밤낮 죽으라고 했습니다. 4명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정규적으로 바이올린 교육을 못 받았지만 그렇게 4명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밤낮으로 연습을 하니까 좋은 그런 앙상블 또 연주를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많은 음악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그런 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서울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희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국 유학에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유학이라는 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가정적인 형편이나 뭐 또 음악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이 만족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수님께서 다 입학 허가서를 받아주시고 또 생활비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전액도 지원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혀 도움을 못 주실 만한 형편이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 어쩌면 그 처음에 바이올린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은혜도 참 귀하지만
또 과정마다 예, 이 붙이시는. 유학을 보내주셨던 그 교수님, 이 교수님의 은혜도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오늘에 또 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참 그 아까 처음에 제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쓰신 책도 여러 권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소개되어진 교수님의 이력 가운데 네.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그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 뭐 쉽지 않죠. 네. 거기에 한국인 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의 그 교수가 되시기까지 그 과정도 참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겪으셨나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는 이 대학에 와서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교수로 승진됐고 네. 이제 종신 교수도 받고 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교수를 새로 채용하는데 제가 이제 채용하는 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수 채용하는데 심사를 해보고 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어플라이하고 내가 심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무슨 조건으로 나를 뽑았을까? 그거를 비교해서 쟤를 비춰볼 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은 다 훌륭합니다. 이력서 네. 들어오는 그 네. 자격들이.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어떤 뭐 약한 점이 있다든지 약점이 있으면 그냥 서류는 한쪽으로 갑니다. 볼 것도 그러면은 없이 뭐 그다음 그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참 그런 민감한 네. 이 서류 심사 작업인데 어떻게 제가 그 마지막까지 네. 그 올라갔는지 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신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고요. 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저도 아직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교수님 모신 이 애틀랜타 사람들 시간이 꼭 그 한국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네. 프로 같아요. 네, 제가 되게 감동이 되고 네.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 교수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는 이 곡을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이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애틀랜타 CBS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유 저 차인홍 교수님이 얼마만큼 그 연주를 하길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네. 되게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휘자 차인홍에게 음악은 마음으로 피우는 꽃이다.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그 삶은 언제나 꽃이 피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름답다.
네, 지금 그 영상으로 나오는 교수님께서 직접 연주하신 타이슨의 명상곡에서부터 또 찬송가 참 교수님께서 이 바이올린 이렇게 현을 켜시면서 그 남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장 체험할 때가 언제세요? 뭐 연주할 때 뭐 연주의 자리에 나가서십니까? 아니면 혼자 고독하게 연습할 때세요?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뭐 특별할 때가 더 가까이 와닿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관중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특히 이제 찬송곡을 교회에서 연주한다든지 성가곡을 연주할 때 네. 그 또 은혜와 함께 또 교감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굉장히 저한테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한 멜로디 같지만 그 안에 굉장한 파워가 있고 또 치유라고 할 수 있는 치유의 힘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또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보낼 수 있었느냐.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지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는 음악이 옆에 있었다는 거. 예. 계속 음악 연습하느라고 애를 쓰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고 뭐 기술을 연마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많이 치유해 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네. 이제 그런 걸 다 지나서 지금은 정말 찬송가 하나를 연주할 때도 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축복을 생각하면서 연주할 때 저는 듣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은혜를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이렇게 대화할 때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화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 일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네.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늘 힘듭니다. 사실 어렵고요. 그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왜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 어떤 연주하는 분들보다도 현악기 중에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까다롭게 느끼는 게 자기 귀 옆에다 대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가 그러네요. 가장 먼저 예. 가까이에서 듣는 자기 현을 자기가 켜는 음악의 소리를 자기 귀로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내 소리, 내 영혼의 어떤 울림이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잘 이렇게 연주가 돼야 될 텐데 교수님 같은 그런 경지에서는 연주를 막 하다 보면 정말 그 혼연일체라 그러잖아요. 악기와 나와의 그런 관계를 예. 많이 자주 느끼시죠? 아니에요. 그 자주 느껴야 되는데 정말 네.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는 참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유, 늘 교수님 정도면. 아닙니다. 늘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음악도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은 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연주를 해서 담아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현악기,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입니다. 네. 다른 악기 물론 피아노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악기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섬세한 것을 낼 수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소리가 날 때 그 희열이라고 할까, 네. 그 느낌이 있죠. 예. 네. 뭐 그것을 혼연일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가끔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나눌 때 네. 그 느끼는 그 또 아름다움이 있죠. 교수님은 지금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도 또 유명하시지만 그 지휘자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또 그런 뭐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겸해서 학교에서 지금 재직하시면서 있는데 어떻게 또 지휘를 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지휘자가 되려고 지휘를 배운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네. 그런 순간적인 판단과 뭐 지혜라면 지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제 지휘로 박사학위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당연히 바이올린 전공이니까 네네. 바이올린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박사학위도 당연히 바이올린을 받아야 되는데 제 지도 교수가 될 바이올린 교수님께서 그분이 지휘 전공이며 바이올린 전공이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아주 큰 대학의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지휘자 겸 바이올린
교수이심 아.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휘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네. 지휘로 한번 좀 생소하게 하지만은 색다른 걸 해볼까 했지만은 사실은 그때 저한테 위축감이 딱 온 것은 휠체어를 타고 무슨 지휘를 한다는 얘기가 그 많이 그 위축감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뭐 지휘자가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지휘로 학위를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휘를 배웠습니다. 아. 그때 제가 만약에 지휘자가 돼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휘를 생각했다면 네. 지휘 전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직 저한테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또 어떤 신체적인 위축감이 아직도 있었고 또 지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참 폼나고 멋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게 지휘자인데 그런 지휘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뭐 생각을 마음이 못 없었는데 하셨는데. 아무튼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 주립대학에 오게 될 때 세 가지 조건의 교수를 뽑았어요. 아. 네. 근데 그런 교수의 조건을 뽑는 일은 뭐 제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계속 교수 공고 나는 걸 봅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자리가 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베데스다 현악사진주단이라는 함께했던 동지들 하고 음악에. 또 많은 그 프로페셔널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외국 유명한 사중들한테 사사도 받고 이제 그런 경력이 오래 있었고 근데 이제 현악 사중지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오. 그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라이트 지립대학에서 공고를 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제가 예비시켰군요. 이거 나한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여러 군데 서류를 내본 적도 없는데 이곳에 한 군데 낸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건이 맞았다면 그 세 가지를 했었다는 조건이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별 의미 없이 공부했던 지휘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이 이 교수 자리에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참.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뭐 일반적인 뭐 지휘 활동을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 오케스트라를 계속 지휘하고 있고 나름대로 좀 그래도 화려한 네. 그런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잠깐 뵌 거지만 교수님 그 지휘하시는 모습이 물론 이제 본인으로서는 어느 그 하반신에 핸디캡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런 컨덕터로서의 어떤 특별한 네. 소질과 뭐 정말 그런 폼, 뭐 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덜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지휘할 때라든지 네. 또 바이올린을 연주하실 때라든지 이런 순간순간마다 음악과 관계된 모든 그런 위치와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떤 게 될지 저는 참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만큼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구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목표를 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계속 펼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미는 대로 제가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 교수님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차 교수님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 가는 대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제가 또 뻗팅기고 제가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모든 그렇죠. 일이 그르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는 거. 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왔다는 거. 예, 그것을 저에게 어떤 잘한 귀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의지와 네. 또 마음을 주셨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필요한 대로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슬하에 이제 자녀분이 몇이나 되시나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드님만 예. 둘이요. 네. 그럼 평생에 참 귀한 어떤 정말 내 운명과도 같은 삶을 같이 살았던 여성분이 두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서는 어머님이고 커서는 이제 아내분이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그 지대한 영향이랄까? 뭐 제가 언뜻 그 교수님의 자서전적인 책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어렸을 때 교수님의 그런 핸디캡 때문에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머님의 극심한 반대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내 인생에 만난 큰 두 여인, 어머님과 아내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떤 그 영향을 받게 되셨나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6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이미 연로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전혀 못 받으신 옛날 우리 어른들,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정말 그 늘 한숨으로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누구 못지않은 사랑을 이제 물론 전해주셨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바이올린 하는 걸 반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다른 가족들이 반대를 했죠. 오히려. 예. 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얘기를 제 귓가에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도장 파는 기술, 그다음에 시계 고치는 기술을 가르쳐야지 먹고 살 텐데 그 바이올린 하는 걸 왜 가르치느냐. 돈도 안 되는 걸.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뭐 제대로 뒷받침하지도 못하셨지만 그냥 그런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이런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다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주신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는 서포트는 아니더라도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나 누님들이나 형님들은 당장 다른 기술을 가르쳐야지.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이제 못하게 했으면은 저는 아마 중단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다행이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뭐 그런 음악에 대한 상식은 없으셨지만 직감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아하는 거면은 하면 된다. 이런 참 놀라운 대단한 지원군이셨네요. 대단한 그런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무슨 특별한 그런 교육의 혜택이랄까 어떤 뭐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런 어머님께로부터 평생 정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재활원이라는 곳에 9살 때 나와서 집에를 거의 사실은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예, 물론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잠깐 가봤지만 집은 잠깐 가는 데고 저는 늘 바깥에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의 역할이 저에게는 늘 컸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나는 뭐 어떻게 살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마음이 아프다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것이 뭐 이제 참 안타깝고 이제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네. 이제 아무튼 어머니 역할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아내를 만나셨을 집사람 때.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늘날에 제가 있다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제가 한참 청년 시절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바이올린만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를 가보지도 못한 학력도 없었고 그저 연탄광연에서 하루 종일 10시간씩 연습하고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살던 때가 뭐 23살, 4살 이럴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지금 집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음악을 했습니다. 비올라를 전공했는데 당시에는 부잣집 딸이었죠. 예. 당시에 비올라를 또 연주할 정도면. 그래서 네.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이제 사업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하여튼 대전에서 잘 사는 네. 그런, 유지 집안이었고. 예, 딸이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게 됐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근데 저희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자취를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레슨을 저희가 자취하는 집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늘 제가 사는 집을 왔다 갔다 들랑거리게 된 거죠. 레슨 받으러.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같은 나이 또래니까 이제 뭐 오빠 하면서 저희하고 저희 사중주단이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 중에 하나였나요? 그 베데스다 사중주. 예. 단원 중에 한 명으로. 제가요. 제가 사중주단의 단원이고 네. 우리 그 집사람은 아내 이제 되시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레슨 받아 레슨만 다니는 받으러. 이제 그냥 학생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제가 알게 되면서 저를 이제 좋아한다고 친구를 통해서 고3 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조숙했네요. 뭐 그랬는지 상당히. 모르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네. 저는 그것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 했을 때 제가 그때 한참 때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면 그렇죠. 뭐 그런 사춘기 때인데 네. 근데 저는 얼만큼 제 스스로에게 또 철저했냐면은 그 말을 듣고 제가 거절했어요. 아유, 교수님께서. 제 집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건 이유는요? 이유는 분명하죠. 물론 그런 설레임과 무슨 뭐 그런 거 다 얼마든지 없지 않아 있지만. 있지만은 제 형편이나 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그때는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뭐 인생이랄까 처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어떻게 있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저한테 거절을 당했고 그다음에 제 집사람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음악으로. 예. 네.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제가 대전에서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서울 한국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너무 열악하게 그 연탄창고 같은 데서 연습하고 재래식집에서 자취를 하니까 서울 정립회관이라는 곳에서 좋은 기숙시설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 회관에 와서 연습을 하고 기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 그 회관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돼서 서울에 있는 바이올린 하는 선생님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도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주시고 저희를 밀어 뒷받침해 주는 서포터가 된 거죠. 네. 예, 그분들의 고마움도 참 결정적인 네.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제 생전 처음 대전에만 살다가 상경을 상경을 해서 하게 이제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된 네. 계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립회관이라는 곳에서 방을 하나 개조해서 이제 네. 거기서 자취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네. 다시 만났다는 거는 다시 만나게 교수님이 됐는데, 찾아갔나요? 아니면? 제가 1년 정도 됐을 때 네. 아마 꼭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왜 쓰셨어요? 편지 내용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죠. 근데 이제 한번 놀러 와 달라고 제가 편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놀러 와 달라고 한 그 편지를 쓴 이제 본인의 계기를 아시죠? 예, 계속 제 마음에 잊지 못한. 있었고, 네.
물론 저는 뭐 이렇게 그때 생활 자체가 뭐 그 또래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가씨들이라든지 만날 거고 이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그런 기회가 없고, 근데 또 외로움이랄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한번 그냥 큰 다른 생각 없이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그리움. 예, 그래서 네. 한번 놀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구 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받고 1년 만에 다시 얼굴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보는데 그 집사람도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예, 저는 이제 그 정림회관이라는 곳이 서울 워커힐 가는 곳에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도 한참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 그런 이렇게 외진 곳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 자주 놀러 오고, 저희는 그때 베데스다 현악산유재단하고 같이 기숙사 이제 생활을 같이 같이 했었기 했으니까. 때문에 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와서 이제 같이 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공급도 해주고. 네. 악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또 시내 가서 사다 주고. 이제 한참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 심부름하면서 지내면서 저희가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내를 삼던 그 계기가 교수님의 어떤 뭐 지극한 프로포즈를 통해서, 아니면 아내분의 뭐 정말 내가 당신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어떤 고백을 받고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 결혼 계기가 특별하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 7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네, 그래서 그 정립회관에서 한 4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 와서 한 또 2년 동안을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한 7년이 걸린 건데, 그 정립회관이라는 곳에 있을 때 거기 어른들, 관장님, 이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저희를 다 지도해 주신 분들인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관계를 다 좋게 이쁘게 보고 이게 다 후원들을 해주셨네요. 예, 마음으로. 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건전하게랄까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미국을 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속으로는 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을 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정도지. 그 이상은 제가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그때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고요. 근데 하루는 미국을 가기 이제 바로 직전인데, 하루는 그 이사님께서 이제 그 정립회관을 모두 관장하고 계시던 참 좋으신 분인데 저를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을 가게 되는데 너네 둘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아휴.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예, 바로 집사람이 장녀예요, 집안에. 그 집안에.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만 저랑 사귀는 걸 압니다. 남동생은 그때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남동생이어서 예, 비밀이 보장된 건 네,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알으셨다가는 이게 뭐 반대는 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부모님을 설득할 볼까는 뭐 기대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헤어졌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님께서도 참 다 자식이 있으시고 그런 부모님이신데, 부모님 없이 약혼식을 하고 가라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엉겹결에 뭐 그렇게 하지요라는 이제 뭐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기 정말 며칠 전에 그 정립회관이라는 곳에서 화려하게 약혼식을 친구들 모아서, 양가 부모님은 안 예, 계신 예. 채로. 저희 어머님은 오셨어요. 그런가요? 네. 저희 어머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 주변의 어른들이 다 오셔서 그 이제 약혼식을 했습니다. 참 부모님한테는 너무나 잘못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뭐 참 경험도 없고 그냥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그렇게 당황스럽게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이사님 그분께서 부모님께 불효가 되는 일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제안하셨던 것은 집사람도 그때 한참 때고 그때 뭐 참 이쁜 이제 네. 대학생 가장 이렇게 네. 헤어지면은 얘들은 아마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참 깊은 마음도 네. 이제서 그러시네요, 이해를 하고요. 진짜.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제가 와서 2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다시 가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약혼한 거 다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이 뭐 대학을 졸업한다는데도 아버지한테 정말 매도 맞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참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장모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네. 근데 뭐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몰라도 우리 그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혼들을 했다고 하는데 약혼한 거 파혼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헤어지고 그 장인 그때 설득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설득할 말을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방학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저로 들어와야 됐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8월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방학이 끝나서 네. 들어왔는데 그해 9월 말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대전이 집이었는데 이제 정말 서울 갔다 온다고 원피스 차림으로 입고 조그만한 핸드백 하나 들고 공항으로 그냥 갔나요? 미국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사건을 터뜨렸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 모시지 않고 거기 제가 이제 신시내티에 있었는데 네. 그 유학생들이 이제 하객이 다 되어주고. 예, 그래서 네. 학생회 주최로 네. 결혼식을 열었어요. 네. 저희 사정을 다 알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후로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나 노하셔서 2년 동안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화해랄까 용서를 받는데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을 받아주시기까지. 예. 네. 그래서 그때 받아주실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된 게 2000년도였어요. 14년 전이네요. 예, 그때 저희 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럼 몇 살이었는지.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연합통신 어떤 연합뉴스 기자가 네. 제가 교수가 됐다는 것을 크게 전국 일간지에 한국에 다 연합뉴스로 띄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네. 한국 일간지에 큰 사이즈로 다 났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셨군요. 거예요. 네. 이제 보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그때가 이제 14년 전이니까 한 7순 되셨을 때네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뭐 물론 대면 한 적은 있지만은 정식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뭐 아니 상견례라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만난. 근데 참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하셔서 저희 집에 저희가 뭐 조그만한 집에 아파트 같은 데 살았는데 그래서 오셔서 한 달 동안 짐을 다 싸고 그냥 오신 날부터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잘못을 꾸지람 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 타고 오하이오까지 대륙 횡단을 같이 하면서 여행도 하고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그냥 한 가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한국에 1년에도 2차례씩 꼭 가는데 거의 저 혼자 가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정말 일부러라도 장인 장모님 두 분이서 아파트 사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늘 지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식으로 이제는 다 제가 맞아주시고. 정말 해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한 2달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인어른께서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동안 저는 다 풀고 하여튼 언젠가는 저에게 하여튼 뭐 이제 그 우리 친아들들보다 아들이 네. 둘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보다 자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하고 그런 허물 없이 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긴 스토리였지만은 지금 우리 너무 차 교수님께서 너무 얘기를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차 교수님께서 오늘 그 출연하셔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생각지도 않게 이 러브 스토리가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내내 참 그 주님께서 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시간 그때 토를 털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가 러브레터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차 교수님의 삶 가운데에 아까 이제 첫 번째 귀한 스승의 만남, 또 두 번째 잊지 못할 어떤 귀중한 만남, 또 중간중간에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뭐 그분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처럼 인간과 인간과 그 교류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는 내내 느꼈거든요. 오늘 정말 교수님 이렇게 저희 방송국 그리고 이 아틀란타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20일이 그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서 또 이곳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정말 우리 교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열악하고 더 힘든 많은 그 장애우들이나 후배들 또 자식 같은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정말 그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100% 잘나기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힘들어하고 좀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본다는 것은 또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껴안는다는 것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대신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틀란타의 미랄 장애인 선교단은 그 장애우들을 돕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더 행복하게 만드는 오히려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남다른 그 감동과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누가 진정한 그 장애우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애야말로 주님께서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4월에 이 아틀란타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또 요즘 음악을 즐기시고 또 한 가지 악기쯤은 다 관심 있어 하시지만 그 악기를 다루는 유명한 그 음악가들 중에서도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정말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가로 쓰는 분들은 참 드물죠. 오늘 그 오하이오에서 이렇게 먼 길을 이 애틀랜타에 와주신 우리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교의 차인홍 교수님과 함께했던 애틀랜타 사람들 시간인데요. 이 애틀랜타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은 넓은 문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하는 곳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정말 겸손한 자들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눈길이 잘 머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애틀랜타의 미랄 선교단을 맡고 계신 그 최재유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또 그분의 눈높이로 많은 어려운 장애우들을 돌보는 미랄 선교단을 책임지고 또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정말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시선, 따뜻한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애틀랜타 사람들 먼 곳에서 와주신 우리 차인홍 교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